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정치 예보관 시간입니다.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모레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매주 화, 목 두 번씩 변론기일을 여는데 이번 주에도 7, 8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변론 일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이 종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이달 말까지 갈 거라는 예상이 좀 많은데 여하튼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후반전으로 들어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후반전으로. 네. 그런데 지금 여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떤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중도 실용을 내세우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쪽으로 점점 무슨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대조가 되는, 그러고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네. 여야 수는 아니고 일당, 원내 그렇죠. 일당 순으로 하니까 민주당이 오늘 하고 내일은 국민의힘이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나온 김에 먼저 여쭤볼까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얘기를 던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정치 개혁의 일환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을 잘 못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임기 중에도 파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물론 뭐 논란이 상당할 걸로 보여서 뭐 이게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혁 이슈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29번에 걸친 그 탄핵 남발에 대한 그 지금 반감이 엄청나고 예. 그 이재명 지지율이 딱 그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인데 그거 사실상 물타기죠. 지금 대통령은 탄핵이 가능하고 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그 주민 소환이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소환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는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오직 본회의에서 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제명이 돼요. 네, 그렇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예,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기 힘은 뭐 줄 탄핵하고 막 탄핵 남발하는데 그 반대급부는 없다. 뭐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특권 내려놓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어떤 설명을 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도 여야 의원들이 뭐 각각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이렇게 나눠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동대구역 광장 모습을 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눈으로 보기에도 많은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의원들도 단상에 오르기도 했고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광장에 서가지고 특정 집단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정치인이고 지지자들을 배려를 해야 되니까 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질 못하고 계속 그 상황을 어떻게 본인들의 의지대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여론에 좀 휩쓸리면서 네. 주도적으로 당 입장을 정하지는 못하고 네. 근데 그거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할 수는 없나요? 전략적 모호성은요. 전략적 모호성을 했을 때 최종적인 이익이 돼야 돼요. 예. 예, 그럴 경우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모호성이 아니잖아요. 네. 갈팡질팡하는 모호성이 아니고 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결과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돼야 될 때 그럴 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보면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동대구역에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나왔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면회 신청하는 국회의원들도 늘어나고 오늘도 뭐 5분이나 간다 그러고요. 계속 이제 대통령이 이 사실상 여당의 이쪽 세력의 중심으로서 그 존재감이 엷어지기보다는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예. 국민의힘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지지 기반이라고들 하잖아요. TK를 좀 지지층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점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과정을 또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좀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을 보다 보니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여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걸 아예 또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이제 당이 갑자기 이제 노선을 바꿀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기 시대에 있잖아요,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중도 실용을 위한 진짜 뭐 몸부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탄핵 심판 후반전에 이제 돌입을 했고, 탄핵 최종 결정의 시간은 가까워 오고, 네. 근데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당의 의지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가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되면 과연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태세, 대응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앞에 전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 지금은 그냥 여론의 흐름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어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의원 5명이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접견을 할 예정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서 대통령 메시지를 듣고 전파라는 것 자체가 극우 선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극우 선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 시민들을 다 그냥 극우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접견을 가지고 민주당이 공격을 펴는 건 알겠는데 또 너무 그걸 다 극우 선동이다. 이거를 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다 극우다. 뭐 이렇게 프레임 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그 여론이 상당한데 뭐 어떤 여론조사는 4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국민의 40%가 극우입니까? 그 민주당은 그런 말 하면요.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네.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당은 좀 홀가분해져요. 대통령이 당과 좀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 내가 열심히 해서 하여간 좋은 결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당은 당대로 또 그런 기대하지 않은 그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뭔가 정권 재창출이라든가 뭐 당은 당대로 뭐 그런 대비 태세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먼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당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올 텐데 자율적 공간이 나올 텐데 네.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당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자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고 예.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 측은 오히려 뭐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 보면 좀 당 차원의 어떤 뒷받침을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듣다 보면 이게 대통령 측 주장도 아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다들 이제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뭔가 내란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했는데 그게 조금씩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냥 성급하게 뭔가 여론이 휩쓸렸나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특정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문제 메모도 뭐 홍정원 차장이 본인이 아니라 이제 보좌관이 썼다고 하고 이러니까. 예. 예,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 그 증인신문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리고 뭐 이미 다 기소 상당 부분 주요 관계자들 기소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이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날 것이고 근데 저는 그 뭐 특정 표현 자체가 조금 뭐 바뀌었다 해서 그게 문제의 본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본질은 어쨌든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2차 변론이 열립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겠다 이랬는데 뭐 이게 변론이 시작되다 보면 그래도 구인 체제 완전체 가동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이미 물 건너갔을까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여기에 그 추가시켜서 구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식의 무리수를 헌재가 둔다면은 네. 최종적인 그 결정이 나오더라도요. 이거는 뭐 승복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거의 뭐 내전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가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헌재 어떤 탄핵 심판이라든지 헌재 이제 접수된 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좀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사건을 먼저 안 하고 뒤죽박죽이다 이런 네. 지적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라도 좀 그게 바로 잡혀야 네. 신뢰를 좀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본인들도 이제 완전히 그 거둬들일 수 없으니까 체면치레 차원에서 오늘 뭐 변론기일 뭐 재개하고 뭐 한대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는지는 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도 두 번의 탄핵 심판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7차, 8차 현재까지 잡혀 있는 거는 이 정도인데 아마 뭐 추가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계엄 국무회의에 있어서 좀 중요한 진술을 할 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을 하고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 어떤 말들이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이상민 전 장관 국회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예. 네, 근데 이상민 장관이 뭐 그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거는 일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날 국무위원 중에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다음에 그 계엄 회의록 이런 것들이 그 국무회의였다면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던 회의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작성되고 나중에 국무위원들 부서를 하고 뭐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 네. 뭐 이런 거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얘기가 오늘도 나올 거예요. 오늘도? 네, 오늘 당연히 뭐 양측에서 다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내일이죠. 예, 참. 화요일 변론기일에. 죄송합니다. 네. 내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은 아마 우리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있는데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인데요. 국정원과 선관위는 그동안 계속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좀 엇갈려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증인으로 어쨌든 나왔으니까 여기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양쪽의 주장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 아니에요. 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 동창생이고. 예. 근데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론이요. 이게 원래 시작은 그 좌파 쪽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김어준 씨가 그 2012년 대선 때 맞습니다.
의혹 제기하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론의 시조세는 김어준 씨예요.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도 그때 꽉 물었었죠.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긴 그 선거가 3.15보다 더 그 심한 부정선거였다. 예. 꽉 물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완전히 이 박살나 버렸어요. 한마디로. 이 김어준 이재명의 부정선거론이 그 당시에 선관위가 그때도요. 그 부정선거론의 근거가 되는 게 투표보다는 개표다. 예. 그 김어준 씨가 만든 더 플랜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네. 그 부제가 보면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문제다 뭐 이런 거예요. 개표 때 조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그렇죠. 그 주장이었으니까. 투표 개표기, 투표 분류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그 프로그램을 작동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갖고 어떻게 하고 뭐 K 값이 어떻고 예.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개표 부정이다. 그래서 그 부정 선거 되는데 그게 박살이 난 이유가 선관위에서 그렇다면은 그걸 다 수검표를 해보자. 네.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 김어준 쪽에서 깨갱하고 그걸 물질 못했어요. 아, 공개적으로 그럼 수검표 해보자. 네, 수검표 다 해보자 예. 했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깨갱하고 그냥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더 이상 부정선거 얘기는 안 하고 그랬죠. 그런 거군요. 근데 그거를 이쪽 보수 우파 쪽에서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이재명이 그 시작했던 그게 그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실패한 프로젝트로 했는데 그거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근데 부정선거를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명확하게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부정선거는 없었다라는 결론이 그것만 나와 있으니까 사실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까지 뭔가 확인할 게 더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냥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뭐 이럴 게 아니고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말들이 여권 내에서도 좀 나오잖아요. 확인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어준 씨 케이스를 얘기를 했는데 네. 확인은 지금 대법원에도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작년 4월 총선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관철이 됐잖아요. 수검표를 했잖아요. 예. 수 개표는 아니지만 수 검표를 네. 했죠. 그러니까 투표 분류기가 자동으로 기계로 이제 뭐 1번 몇 표, 2번 몇 표 이게 한 거. 네. 그거를 다시 수검표로 해갖고 다시 그 맞춰보잖아요. 예. 거기서 뭐 오류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부정선거로는 네. 소멸 단계에 들어갔어요. 소멸 단계에 들어갔는데 네. 이거를 대통령께서 꽉 물어버리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꽉 물어버리신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요새 너무 안타까운 게 대통령 그 취임사에 보면요. 네.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다. 굉장히 많은 시대적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정치가 민주주의 위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 취임사에서 하면서 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꼽았어요. 예, 반지성.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때 취임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부정선거론이야말로 저는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전 이 부정선거론이 그 좌파가 퍼뜨린 아주 독성 바이러스인데 그게 우파 쪽으로 지금 전염이 돼가지고요. 네. 이게 이것 때문에 우파가 망할 수가 있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여론이 예, 커지면 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른바 우파 진영 내에서 이게 대통령께서 이걸 꽉 무시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제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수 진영 내부의 엄청난 분열 요인입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 엄청난 분열 요인.
그러니까 일단 뭐 보수 진영도 이것 때문에 쪼개진 것 같긴 해요. 예, 기존의 찬반론자. 계엄 탄핵 뭐 찬반 때문에도 이제 갈리는데 부정선거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예. 예,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분열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탄핵에 의해서 삼중 분열이에요 지금.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네. 이렇게 돼서는 만약에 그 선거가 치러진다면 중도층과의 어떤 연대,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해요. 계속 이런 여론으로 가게 된다면. 예, 부정선거론의 이 대세를 이루는 보수의 모습이라면 그 중도층에서 보면 부정선거 부정선거론 믿지 않는 여론이 압도적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좀 여러 가지 뭐 댓글창도 제가 보면서 진행을 하니까 한 가지 부정선거 여론에 힘이 실린 데는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원래 뭐 2020년 총선 때 시작이 된 건데 그때는 좀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뭐 주류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부정선거 팩트 체크하는 언론도 점점 생기는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댓글창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난번 본인이 패배한 선거 부정선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 사면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자기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국내의 부정선거 여론에 또 힘이 한 번 더 실리고,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 그런 용어는 안 썼다고 합니다만 뭐 그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일명 형상기억 종이로 막 일파만파 확산이 되면서 선관위 설명이 더 이상 안 믿기는 지경에 이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여론에 불을 지피게 되는 어떤 소재거리들이 좀 제공이 되는 상황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정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이제 트럼프 거기서도 그렇고요. 한번 보자고요. 트럼프도 본인 그 개표 결과가 바이든에게 떨어지는 걸로 나오니까 부정선거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고 지금 이쪽 그 한국 보수진영 내에서 부정선거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2020년 4.15 총선에서 본인이 당 대표였는데 그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부정선거는 제기 안 했어요. 선거가 굉장히 크게 지니까 그 패인이 부정선거에 있었다고 한 거고요. 정광훈 목사도 작년 4월 총선까지는 부정선거론을 그렇게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정광훈 목사도 그랬나요? 그런데 그 작년 4월 총선에서 본인이 주도해서 창당한 그 자유통일당이 한석도 못 얻으니까 그래 부정선거론에 빠지는 거예요. 아, 뭔가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자신이 관련된 선거 결과가 안 좋은 그 패인을 부정선거로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사고 구조로 하면은 트럼프 말도 그냥 이제 와서 뭐 옛날 선거를 부정으로 돌리는 거를 비판을 해야 마땅한데 또 정권을 이번에 잡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뭔가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냥 생각들이 좀 생기는 거죠. 저는 그 부정선거가 있었고 없었고 그거 논쟁하면요. 제가 몇 분들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평상시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부정선거론에 빠진 분들이 있어갖고 해봤더니 이게 토론이 안 돼요. 안 되고 사이만 나빠져요. 다음부터 말 섞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갖고 그 결론 낸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독성 바이러스가 지금 보수 진영 내에 쫙 다 퍼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심각해요.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선거 승리가 힘들어질 것이다. 왜? 엄청난 보수 분열 요인이 되죠. 중도와 함께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죠. 사전투표 자체가 이게 법을 이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 내지 3일로 넘기는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쪽 진영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진보 진영은 사전 투표 독려할 거고 여기는 못 믿는 사람들 못 나오니까 예. 투표를 저쪽은 사흘 동안 할 때 여기는 하루만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 부정 투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을 보면서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김어준과 이재명이다. 자기들이 원래 꺼낸 건데. 우리는 꺼냈다가 폭망을 했는데 망신만 당하고 폭망을 했는데 이 폭망한 거를 보수가 갖고 갖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뭐하고 이러고 있다. 얼마나 네. 좋겠어요. 지금 신지호 의원 다음에 나오실 분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 네. 두 분이 제가 뭐 주말 동안 기사 찾아보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약간의 설전을 벌이긴 하셨습니다만 이 부정선거를 놓고 보자면 네. 두 분 생각이 되게 일치하거든요. 뭐 반지성주의 얘기도 하셨고 이걸로는 이제 중도층 표심 못 가져온다. 그래서 보수 폭망의 길이다 이런 얘기 약간 비슷한데 예, 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갖고는 결론이 안 나오고요. 그거 예. 그렇게 그 시간 낭비할 저기도 없고 네. 그래서 하여간 저 사전 투표를 폐지를 하고 본 투표를 2, 3일로 늘리는 제도 개혁으로 이쪽 진영이 좀 거기에 대해서 의견에 좀 일치를 보고 더 이상 분열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선거 제도 개편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이거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걸 얘기해봤자 손해보는 건 보수 네. 진영이다. 네. 이준석 의원이랑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이 같으신데 뭔가 앞으로 모르겠어요. 같이 완전 하실 뭐 같은 생각은 점도 있고 없으십니까? 다른 점도 좀 있고 그러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